광고 한번 찍었다 하면 해당 기업의 매출을 30배로 만들어버리고 계약 1년 만에 중소기획사 안테나의 20년 매출을 달성해버린 슈퍼스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까지 1위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가수,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 그런데 그녀가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섹시함을 발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른이 되어서야 그것이 성희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어린 시절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되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청북도 청주의 깊은 시골 산자락, 지붕으로 덮은 판자가 날아가지 않게 돌을 올려놓아야 할 정도로 허름한 시골집에서 이 집의 막내딸 효리가 태어납니다. 먹고 살 게 없었던 70년대 후반의 시골 마을에서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효리의 부모님은 2살 난 효리를 비롯한 자남매의 손을 잡고 서울로 상경을 결심해요. 전 재산 500원을 들고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미용 기술을 배운 효리의 아버지는 어렵게 시장통 구석진 자리에 이발소를 얻었고 그렇게 6 식구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8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제 집은 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10평 남짓한 크기의 이발소를 그것도 반으로 나눠 겨우 마련한 단칸방에서 6명이 생활을 해야 했으니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린 막내 효리의 자리는 가족들이 모두 눕고 자투리로 남은 발 아래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이발소를 운영하며 없는 살림에 자식들의 끼니와 도시락까지 챙겨야 했던 엄마는 가게일 도우랴 살림하랴 숨이 차도록 바빠서 막내의 머리까지 다듬어줄 여력이 없었어요. 큰딸 묶어줘야지, 둘째 딸 묶어줘야지. 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효리는 초등학교 때까지 늘 쇼컷 머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까무잡잡한 데다 마르고 머리는 짧게 잘라 남자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한 10살까지 항상 쇼커트 머리였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살림에 6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아버지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 그 목표가 이제 내 집 마련이에요. 5만 원 갖고 한 달을 딱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언제까지고 이발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6 식구를 지내게 할 수는 없었기에 아버지는 뼈에 새길 근검절약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그 방식은 다소 극단적이었죠.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모든 거 다 아빠의 통제하에 독재자 같은 거. 화장실이라고는 상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푸세식 화장실이 전부였던 시기. 어둡고 컴컴한 데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갈 때조차 휴지는커녕 달력을 자른 종이 2장을 들고 가야 했고 몰래 3장을 들고 갔다가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이 푸대식이었는데 이 건물 전체가 그 화장실을 쓰는 건데 정말 너무 무서워요. 불도 없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화장실 갈 때는 이거 2장. 밥을 먹을 때도 계란 반찬을 먼저 집어 먹으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장아찌나 김치 같은 반찬을 먼저 먹고 계란은 아껴 먹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다른 애들은 혼날 일이 아닌 거를 저는 혼나는 거예요. 뭐 수건을 2번 쓴다든지 밥을 더 먹는다든지. 이발소 일을 도우며 집안일까지 모두 도맡아야 했던 엄마에게조차 아버지는 전혀 살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엎은 밥상을 치우는 건 또다시 엄마의 몫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고 엄마가 몇 마디 말이라도 하면 오히려 집안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의 큰 싸움으로 번졌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어린 효리는 늘 긴장 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눈치를 보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는 항상 짧게 잘라야 했고 옷은 늘 언니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야 했던 막내 효리. 그런 효리가 안쓰러웠던 엄마는 어느 날 효리에게 노란색 원피스를 사주었습니다. 생활비를 10원, 20원 따로 조금씩 모아 산 옷이었죠. 엄마는 좀 아빠보다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나비가 그려있는 노란 원피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빠 몰래 생활비를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에 10원씩 20원씩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 안 볼 때만 입으라고. 효리야, 아빠 안 볼 때만 몰래 입어 하며 엄마가 건네준 노란 원피스를 받아든 효리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러나 이내 또다시 반복되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독단과 폭력에 어린 효리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지?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차라리 같이 도망이라도 가지 하는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효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로 남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동네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던 효리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대학생 즈음에 지나가던 남학생 몇 명이 흑장난을 하고 있던 효리를 보더니 대뜸 야, 저 꼬마애 섹시하게 생기지 않았냐? 라고 했던 것이었죠. 제가 막 소꿉장난, 흑놀이
콧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나가는 오빠들이 야, 저 꼬마애 되게 섹시하게 생기지 않아? 당시만 해도 섹시하다는 말은 성을 금기시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음습하고 숨겨야 하는 특징으로 여겨졌어요. 충격에 빠진 효리는 곧장 언니들에게 달려가 언니 저 오빠들이 나보고 섹시하게 생겼네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 시점에서는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일은 훗날 효리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짧은 머리에 까맣고 못났던 막내 효리의 미모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못난이었는데 네,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폈어요. 화이트데이 이런 날 막 사탕이 막 많이 받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어느새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1위를 차지했고 화이트데이에 효리의 책상 위는 사탕으로 가득했죠. 효리는 조금씩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꽃이 피듯 피어난 예쁘장한 외모 덕에 인기가 많았지만 효리는 학교에서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친한 친구는 딱 한 명뿐이었고 반에서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죠. 그런데 조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었던 효리의 딱 한 가지 일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노래방에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소심했지만 춤과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던 효리는 단짝 친구와 어른들 몰래 노래방에 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실컷 부르곤 했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때면 눈치를 봐야 할 아버지도 선생님도 생각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끼를 표현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새 친구와 몰래 노래방에 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큰 낙이 되어버린 효리. 하지만 당시 노래방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대중화된 코인 노래방이 생기기 한참 전이었죠. 노래방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효리는 그만 선생님께 노래방에 간 사실을 들키고 맙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난무했을 때라 빠따와 반성문 100장을 각오했던 효리는 퇴학당합니다. 뭐 그때는 노래방이 이 네. 청소년들 가면 안 돼 유해한 장소 막 이렇게 음. 지정이 돼가지고 그거 한 번 걸리면 뭐 정학, 두 네. 번 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었거든요. 하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단속이 강화되었던 90년대 초 중학생의 노래방 출입은 교내 면학 분위기를 해치며 학우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학교의 판단으로 효리는 이전 퇴학, 즉 권고 전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전 퇴학으로 중학교를 서문여중으로 옮기면서 효리는 자연스럽게 교문 앞 캐스팅이 가장 활발한 학교 중 하나였던 서문여고로 진학하게 됩니다. 예쁜 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서문여고는 각 기획사 매니저들이 하교하는 학생들 중 연예인의 가능성이 보이는 유망주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명함을 들고 대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서문여고 터가 좋은가? 그 중에서도 서문여고 3대 얼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효리는 하교를 할 때마다 캐스팅 명함을 받았어요. 효리가 예쁘다는 소문은 저 옆 동네 학교에도 퍼져서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효리 얼굴을 한번 보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날도 허다했죠. 명함을 막 이만큼씩 막 받는 거예요, 제가. 오. 내가 괜찮나 왜 괜찮나 보다. 1일 1 길거리 캐스팅 명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19살이 된 효리는 대성기획이라는 회사명이 적힌 명함을 받게 됩니다. 대성기획은 잭스키스를 데뷔시킨 회사였고 효리는 그룹 H.O.T의 팬이었던 터라 H.O.T의 라이벌 제키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죠. 효리에게 명함을 건네준 대성기획의 매니저는 SES의 대항마로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멤버를 찾고 있어요 하며 효리를 설득했습니다. 너무 사기꾼 같나? 데뷔하자마자 가요계의 요정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던 SES의 대항마? 이번 명함은 진짜 101호구나! 라는 감을 잡은 효리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 다음날 대성기획 사무실로 갔어요. 우리 3명만으로 SES와 경쟁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유리, 진, 주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효리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됐다! 됐어! 그렇게 연습기간 한 달 만에 아이돌 그룹 핑클로 데뷔한 효리의 인기는 데뷔와 동시에 싸! 했습니다. SES의 대항마로 기획된 걸그룹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요정 컨셉과 데뷔된 전사 컨셉의 핑클은 예쁜데 뭔가 슬프고 아련한 이미지를 밀고 나갔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떨떠름했던 것이었죠. 그래도 블루레인 지금 들어도 명곡이다. 안 되겠다 싶었던 대성기획은 핑클의 다음 앨범 컨셉을 재빨리 수정했어요. 그렇게 나온 노래가 그리고 전설의 영원한 사랑. 밝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더니 예능 진출을 한 핑클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아주 두터운 팬층을 갖게 됩니다. 처음 예능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효리와 핑클 멤버들은 솔직히 예능 하기가 싫었어요. 예쁜 옷 입고 멋지게 무대만 하고 싶지 힘들고 이상한 도전 같은 거 하면서 웃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 핑클이 소화했던 예능은 훌라후프 던져서 넘기, 구멍난배로 물 퍼내면서 한강 건너기, 밀가루 뭉치 들고 벌칙 받기 등등 기존의 걸그룹이
그룹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망가뜨려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첫 예능 출연을 앞두고 긴장한 핑클 멤버들에게 프로그램의 담당 PD님이 각 멤버별 캐릭터를 정해줍니다. 유리, 진이, 주연이는 그래 이렇게 하고, 그래 효리 너는 공주병 캐릭터로 가자. 당당하고 솔직하고 나 이뻐, 나 섹시해, 이런 캐릭터로 가면 넌 잘 될 것 같아. 저 핑클 처음 예능할 때 그 PD님이 효리 너는 어디 가서도 난 예쁘잖아. 난 예쁘니까 뭐. 너 그랬었구나. 나는 네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때만 해도 아직 데뷔 초라 멤버들과도 어색하고 눈치 보며 자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이었던 효리는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인이 뭐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해야지. PD님의 디렉션대로 나는 공주다, 나는 솔직 당당한 이효리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며 연기하듯 예능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도 잠시. 타고난 센스와 순발력으로 예능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인 효리는 아이돌 멤버로는 최초로 각 방송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MC까지 맡게 됩니다. MC를 맡기로 한 그날 효리는 서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라는 심리학 책과 방송 용어 사전을 사서 읽었다고 해요.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은 디폴트야, 디폴트. 예능에서의 활약과 연이은 히트곡으로 핑클은 걸그룹 최초로 가요계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핑클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참 예민할 나이였던 20대 초반, 멤버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 다른 성향의 예민한 20대 여자 멤버 4명이 극한의 상황에서 한 팀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어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스케줄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활동을 따라야만 했던 아이돌 생활은 점점 멤버들을 지치게 했어요. 특히 이 시기 효리는 데뷔와 동시에 이발소를 정리하고 은퇴하셨던 부모님을 책임져야 했기에 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성격과는 다른 당당한 캐릭터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면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압박감과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효리는 술에 의지를 했어요. 스케줄이 새벽 2시에 끝나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끝나든 꼭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셔야 긴장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갓 성인이 되어 놀고 싶고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그 긴장과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효리. 하지만 이런 효리의 속사정을 몰랐던 멤버들은 효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유리와 군인 아버지 밑에서 보수적으로 자라온 진이는 더욱이 효리의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오는 효리를 보며 멤버들은 그저 책임감 없는 리더, 노는 것에 더 관심 있는 날라리 언니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했지만 결국 차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까지 했던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며 핑클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룹 활동이 중단되고 갑작스럽게 갈 곳이 없어진 효리는 절망은커녕 횡재를 부릅니다. 그동안 청순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던 핑클로 활동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닌 아이돌 핑클의 음악을 해야 했고 10대들의 우상, 가요계의 요정 이미지를 위해 옷도 회사에서 정해준 컨셉에 따라 입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효리는 핑클로 쌓은 인지도를 활용해 차근차근 솔로 앨범을 준비합니다. 솔로 앨범의 컨셉과 음악에 대해 고심하면서 효리는 갑자기 어린 시절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철컹철컹 은팔찌를 채울 수도 있었던 그 오빠들의 저 꼬마 섹시하게 생겼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효리는 섹시함의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섹시한 게 뭘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릴 때도 섹시하다고 했었는데 내가 가진 모습 중 섹시한 건 어떤 걸까? 효리는 고민 끝에 핑클 시절 회사의 요구로 감아야만 했던 가슴 압박 붕대를 풀어버리고 후보로 오른 곡 중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곡을 골라 10분 만에 전 국민을 이효리로 물들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이효리 신드롬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가수 이효리는 당시만 해도 부정적이고 숨겨야 하는 이미지였던 섹시함을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매력이란 개념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성공으로 효리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언니 오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과 사업 기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가족이 효리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살 효리는 어느새 막내딸에서 가장이 되어 있었어요. 솔로 1집 10미닛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솔로 가수로 또 한 번 대상을 수상하게 된 효리. 그런데 1집으로 대상을 수상한 그날 집에 돌아온 효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논란이 효리의 어깨를 다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1집의 엄청난 성공에 다음 앨범을 내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효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장장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솔로 2집은 발표를 하자마자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2집의 타이틀곡 개차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Do Something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었죠. 결과적으로는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지만 논란만으로 효리의 2집 활동은 중단되고 맙니다. 사실 활동 중단을 결정한 건 방송국도 회사도 아닌 효리 자신이었어요. 내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노래를 들었을 때 나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났지만 이 정도는 표절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가 표절이면 대한민국 어느 노래가 표절이 아닐 수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넘어갔던 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느라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1집의 성공만큼 2집에 대한 기대가 컸던 언론은 더욱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슈퍼스타 이효리의 몰락이 마치 신나는 일이라도 된 것 마냥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때 집 나와가지고 호텔에 있었어. 3박 4일을 그 방에서 나오질 않았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호텔 지배인 같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라고. 죽었나 생각했나 봐. 피폐해진 효리의 모습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는 호텔 직원을 보며 효리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효리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제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힘들다는 효리의 한마디에 산으로 가자라고 답한 제동은 효리와 함께 북한산을 올랐어요. 가쁜 숨을 고르며 오른 산에서 효리는 제동이 건네준 이어폰으로 Only God Knows Why를 듣고 일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을 놓아 울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가장 무겁고 아프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제 아무리 이효리라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동을 비롯한 친구들 그리고 어느새 친구가 된 스태프들의 응원으로 효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이런 일로 물러설 수 없어. 더 잘할 수 있고 더 보여줄 게 많아 하며 다음 앨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30 발매를 앞둔 효리의 나이는 어느새 30. 당시에는 여자 나이 30이면 끝이다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보통 아이돌 가수들도 10대에 데뷔해 20대 초중반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다가 20대 후반이 되며 해체나 활동 중단 수순을 밟곤 했죠. 그런데 효리는 자신의 나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초조해하는 모습, 선배 가수 엄정화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 모습, 그리고 그 불안감을 극복해가는 모습까지 그 모든 과정을 리얼리티 예능 오프 더 레코드 효리를 통해 공개합니다. 그리고 3집 6억걸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30은 끝나는 나이가 아니라 가장 예쁠 나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내죠. 효리는 이때 인터뷰에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란 걸 안다. 왠지 놀 것 같고 왠지 그냥 쉽게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 관여하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한 걸까요? 아마 모든 걸 다 하얗게 불태울 만큼 내 생명을 소모하는 느낌이 들 만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룬 일의 성과와 타인의 인정으로 쌓아올린 자신감은 모래성과도 같았습니다. 3집의 큰 성공 이후 다시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에 신음하고 있던 그때 한 신인 작곡가가 데모곡을 30곡 정도 들고 효리를 찾아왔어요. 신인이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완성도에 효리와 프로듀서들은 대박이다, 되겠구나 하며 횡재를 불렀죠. 그렇게 어찌저찌 4집 앨범을 준비했지만 효리의 자신감은 왠지 모르게 점점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녀는 더욱더 당당한 가사를 쓰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내가 최고라는 컨셉으로 치리치리 뱅뱅을 추고 있던 그때 신인 작곡가라고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수록곡이 표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언론에 알려지기 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던 회사의 어설픈 수습으로 효리에게는 표절 가수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중을 가했는데 또 표절 논란이라니. 그렇게 또 활동을 중단하게 된 효리는 2달을 술과 눈물로 지새웁니다. 보다 못한 제동의 추천으로 정신과 검사와 상담을 받게 된 효리는 태어나 처음 자신의 내면에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막내딸 효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가족, 회사, 그리고 최고를 기대하는 팬들, 대중들을 위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방치했던
있었던 효리. 그녀의 80평 집에는 지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자신의 얼굴을 닦아줄 제대로 된 수건 한 장이 없었고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3개 중 큰 방 2개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옷과 가방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작은 방에 침대 하나만 놓고 잠에 들었던 효리. 그동안 사랑을 타인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했지 나를 사랑할 줄은 몰랐다는 것을 깨달은 효리 언니는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자신과의 화해 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효리 언니는 그전과는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깨져있던 마음 그릇을 조금씩 치료하고 그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채우고 나자 이미 벌만큼 벌어놓은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연히 TV에서 도시의 개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효리 언니는 주인에게 버림받고 끝내는 안락사되어 주황색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유기견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예쁨 받다가 병들고 나이 들면 버려지는 동물들을 보며 마치 연예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는 효리 언니. 동물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된 순간 더는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효리 언니는 동물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남편 상순 씨와의 연애도 시작하죠. 과거 효리 언니의 연애는 2년을 넘기기가 힘들었는데요. 항상 누군가 나를 좀 책임져 주겠지? 누가 내 외로움을 좀 달래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자친구들을 만나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남는 건 결국 상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2번의 표절 논란과 무너져 내림을 겪고 난 후 효리 언니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좋은 사람 효리 언니는 좋은 사람 상순 오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스타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난 제주였지만 어딜 가나 효리 언니는 슈퍼스타였습니다. 효리 효과로 제주살이가 유행하면서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고 에어릅에 땅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와우! 6억월 컴백 전 30이 되면 끝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던 효리 언니는 40이 되어 싹쓸이와 환불 원정대까지 성공시키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모두 1위를 달성한 가수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효리 언니가 풀지 못했던 숙제, 부모님에 대한 뒤엉킨 마음을 엄마 나랑 단둘이 여행 갈래?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엄마가 해주셨던 오징어국을 다시 먹으며 아, 엄마가 사랑을 표현했던 방식은 이거였구나. 엄마는 나를 엄마만의 방법으로 지키고 사랑했던 거였구나. 깨달은 듯 눈물을 쏟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아빠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순간들을 엄마를 통해 다시 듣게 되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미워하기도 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냥 히트곡 몇 번 내고 광고 찍고 인터뷰나 예능은 삼가고 멋있는 스타의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다며 이제는 받은 사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올타임 레전드 슈퍼스타 이효리! 언니가 나이 30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멋지게 깨주셔서 저는 오히려 30대가 되는 것이 기대됐었어요.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 20대 때보다 저 자신을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또 언니 덕분에 어미에게 버려져 동물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우리 쿠키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유기견, 유기묘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했을 거예요. 40이라는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언니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응원합니다.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도전하며 살고 싶어요. 순심이와 함께 쓰신 책 가까이에서 제인 버킨을 롤모델로 꼽으며 감동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셨는데 언니는 정말 이효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감동을 전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이 영상이 효리 언니에게 전하는 팬레터가 된 듯 하네요. 부디 이 영상이 언니에게도 또 언니 팬분들에게도 작은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